네, 이번 주에는 올 한 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정절벽 이슈부터 유럽 위기, 또 중국의 경착륙 문제까지 하루에 한 이슈씩 되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도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WDB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그 증시에서는 역시 미국 경제가 위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요. 네. 또 뭐 예측이 틀렸던 얘기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 경제 부분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도 올해 증시의 하나의 큰 이슈가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네. 역시 증시 입장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말씀대로 더블 딥, 트리플 딥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의 그 입장을 보면 재정 절벽에 대한 변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민간 소비에 직결되는 그 주택 시장의 회복이 강하게 반등한 양상이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그 11월 달에 이 추수감사절 세일 보면 이제는 미국의 그 민간 소비에 감소시켰던 가장 큰 요인인 딜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좀 비교적 좋은 모습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막에 되어 있습니다는 2분기에 1.4%에서 3분기에는 3.1% 잠재 수준은 웃도는 이런 수준인데요. 물론 4분기는 다소 주춤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절벽 문제, 샌디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4분기에는 또 통계기법상의 베이스 이펙트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둔화되겠습니다는 내년도에서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재정절벽 문제만 원활하게 타결된다면 한 3%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 3%의 의미는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웃도기 때문에 이 수준만 넘어가면 위기 이전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월가의 그 관심은 내년도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또 증시에서 가장 큰 변수에 해당되는 재정절벽 문제에 초미의 그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도 이 막판에 30일에 여야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으로 이 재정절벽 이슈로 인해서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그만큼 올 한 해 참 빼놓을 수 없었던 변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지금 이제 재정절벽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되죠. 상원이든 또 네. 30일에 다시 이렇게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바마 정부는 재정절벽이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네. 이제 노력할 그렇게 보고 강권은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지고 있다 생각하시는데요. 이 공화당 입장에서도 5년 후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표심을 좌우하는 문제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5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연임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아무리 2기 때 경정책을 잘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음에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현 대통령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공화당이 재집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공화당이 반대로 인해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5년 후에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이 과정에서 하나의 자충수가 다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월가에서 오늘 시장 한번 분위기 보면 많이 좀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막판에 많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이게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미국 경제 전체, 미국 국민의 전체 후손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그 타결하는 모습이 과거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월가의 분위기는 재정절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미국 경제의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벗어나고 이것을 타결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연내에 그랜드 바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짐적으로 플랜 B 내지는 시나리오 B 방안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타결시킬 것이냐 하는 많이 남아있지 결국은 재정절벽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관련된 기관이든가 또 평가기관의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타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는 있다. 이런 우려도 올 한 해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던 변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죠. 특히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그 얘기가 올해 상당폭 아마 한국경제TV에 나왔던 10대 아마 경제 용어 내지는 이슈를 잡은다면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큰 증시의 이슈였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뭐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경제가 3분기에 7.4%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4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8%대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후진타오 마지막 시절에 통제력이 좀 약해서 사실상 중국 경제의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피부적으로 많이 우려감을 표시했었습니다는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서 다시 통제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혼란기가 가닥을 잡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때 중국이 7.4% 떨어진 상황에서 상하이 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10%가 오른 상태입니다. 10%라는 것은 지금 2,200을 넘고 있는데요. 2,000이 붕괴된 상황으로 보면 증가율로 보면 10% 이상입니다. 이게 신흥국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모습을 볼 때는 사실상 올해에 많이 얘기됐던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 중진국 함정은 기후로 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경착륙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엔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 첫날부터 아주 공격적인 자금 살포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올 한 해 내내 증시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위안화 흐름이 어떻습니까? 올해 그 위안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네.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문제고 더더구나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발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촉발시킬 수 있는 아주 가시화될 수 있는 이런 변수이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 움직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보통 예상으로 또 종전의 태도대로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하는 각도에서 이것을 이슈로 많이 다뤘습니다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습 보면 의외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 약세 정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위안화의 그 절상폭이 비교적 좀 컸었고 최근에 위안화의 움직임을 보면 사상 최고치에 해당될 만큼 달러당 6.22원대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증시에 대해서 올해 이슈로 많이 다루었습니다는 생각만큼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 미국의 그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을 수용했던 측면이 사실 그러한 그 증시의 입장에서는 이슈가 다른 측면에 비해서 영향력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여기에는 한번 몇 차례 걸쳐서 짚어드렸습니다는 중국의 해외 세 확장을 위해서 과거에는 부존자원을 싹 쓰려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추진했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많은 비용을 들인다. 자, 기업 입장에서도 상품을 많이 사놨는데 쓰지 못한다면 재고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존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막대하게 무역 수지에서 애써서 번 돈을 세 확장을 위해서 부존자원을 많이 사놨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고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쓰러지가 많이 깨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로 되다 보니까 결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자체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좀 그렇게 생각만큼 높지 않으면서 증시에는 우려만큼 부담이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위안화 절상 문제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사실 올해는 위안화뿐만 아니라 이 유로화 환율도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유로화 가치가 폭락을 해서 1990년대 초 이 유럽 통화 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주도를 했었죠. 네. 이 헤지펀드들의 역사서를 보면 1949년 미국 사람인 알프레드 존슨에 의해서 헤지펀드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는 가장 큰 성과가 시청자 여러분
조지 소로스가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것이 1990년대 초에 유럽 위기 때의 당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아주 헤지 펀드들이 강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로화가 1유로당 1달러에 1유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아주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진행자께서도 유로화가 이렇게 폭락해 그러면 당연히 유로화를 두고 투기적인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제2의 유럽 통합 위기 문제가 불거져서 다른 말 치우면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는 조지 소로스의 유로화 투기설까지 고개를 들었던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자께서는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아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때 세계경제 상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는 저희들이 정부의 그 통독 조사단에 이렇게 갔던 시점에 네. 비슷한 시점에서 이 유럽 통화 위기가 나올 때는 아주 세계 경제가 난리를 폈었거든요. 그때 증시의 유럽 통화 위기가 아주 가장 크게 폭락시켰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그 유로 가치가 폭락해서 유로화 들고 다시 제2의 유럽 통화 위기만큼 투기설이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올해 예측이 틀린 부분에서 7대 이슈 중에서 유로 가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닥터 둠이라는 루비니 교수가 이제 마크 파브라는 사람도 있고 이 닥터 둠은 이 루비니 교수라는 사람도 똑같이 있는데요. 이 루비니 교수가 사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틀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에 보면 유로 가치는 유로당 1.32달러까지 초강세를 보이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루비니 교수의 예측도 틀렸었고 그다음에 올해의 증시에 부담이 됐었던 소로스의 유로 투기설도 이렇게 가셔야되지 않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유로화가 너무 강세가 되는 것이 유럽 통합을 위해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유럽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럽 위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스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이 그렉시트 문제가 이 증시의 발목을 잡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그리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예측과 관련해서 그렉시트가 틀렸다는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 예측이 틀린 부분과 오늘 올해를 점검할 때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됐던 변수를 할 때 공이 꼽히는 것이 이 그리스의 그 유로존 탈락설 문제거든요. 네.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이 문제가 증시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할 만큼 증시에 부담이 되고 그것이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향후의 향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합니다는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제기로 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이렇게 잔존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렉시트보다는 지유로 방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유로는 뭘까 했을 땐 지금은 경제권에 관계없이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 경제 수렴 조건을 경제권이 좋은 굿 애플스와 경제권이 나쁜 배드 애플스도 동일하게 지켜라. 경제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켜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유로 방안은 현실적으로 향후에 그 배드 애플스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채우려는 방식이라 하면 앞으로 유럽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굿 애플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배드 애플스 국가에 대해서는 이코노믹 컨버전스를 좀 느슨하게 입장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 수지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물가 부분에서는 경제권이 나쁜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위 변동폭을 넓게 가져가는 브로드밴드 시스템을 운영해서 향후의 통합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상당히 시사점을 크게 던져주는 대목이거든요. 네. 어쨌거나 증시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락 문제는 가셔야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참 미국 국채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에 낀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옮겨와서 주가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올해 7월달, 8월달 여름이 될 때 이 문제가 증시에서 보면 미국 증시의 낙관론을 풀 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채에 자금이 몰렸었는데요. 국채 버블이 붕괴되면 거기서 자금 이탈돼서 증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아마 진행자께서 많이 들으셨고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들으셨으면 머니 무브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시장별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머니 무브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네. 올해 여름철에는 사실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로 이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역시 국채 승률이 사상 최저치, 가격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가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채권에서 증시로 머니 무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들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에서는 기대만큼 이 변수가 증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는 내년 들어서는 주가를 볼 때 주요 인베스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이 미국 국채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 현상은 없었는데요. 올해 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